생명정보학, 생명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미래의 언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세포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DNA는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하드디스크보다도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생명 정보는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의 유전자 정보는 병원 컴퓨터 어딘가에서 분석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글은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는지 알고, 페이스북은 우리가 누구와 친구인지 알며, 넷플릭스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언제 아플지, 어떤 약이 우리에게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추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의료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생명정보학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열쇠입니다.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이 만나 탄생한 이 학문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 현상을 디지털 언어로 번역하는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생명정보학이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인간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때로는 새로운 불평등과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가 보험회사의 차별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맞춤형 치료가 부유층만의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정보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보여준 것처럼 바이러스의 유전체 분석과 백신 개발, 변이 추적은 모두 생명정보학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만약 생명정보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팬데믹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오디오북은 생명정보학이라는 복잡하고 방대한 세계를 여러분께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설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실적이고 솔직한 관점에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생명정보학의 본질, 코드로 읽는 생명. DNA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비유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DNA는 A, T, G, C라는 네 가지 문자로 이루어진 생명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네 글자의 조합이 여러분이 갈색 눈을 가지게 되었는지, 키가 클지 작을지, 특정 질병에 취약할지를 결정합니다. 생명정보학자들은 이러한 생명의 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번역가입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 문명의 비문을 해독하듯이 생명정보학자들은 유전자 서열 속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 유전체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습니다. 이를 일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 약 3GB 정도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열을 읽는 것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치 외국어 사전을 달달 외우는 것과 그 언어로 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체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의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소위 정크 DNA라고 불리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생명정보학의 핵심은 알고리즘입니다. 블라스트라는 서열 비교 알고리즘은 새로운 유전자 서열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유사성을 찾아냅니다. 이는 마치 구글 검색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이 관련 웹페이지를 찾아주듯이 블라스트는 유전자 서열을 입력하면 유사한 서열들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생명정보학이 단순히 데이터 검색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유전자 서열만으로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의 알파폴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마치 설계도만 보고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정보학은 환원주의와 전체론 사이에 흥미로운 교차점에 위치합니다. 환원주의적 관점에서는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반면 전체론적 관점에서는 생명체를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생명정보학은 이 두 관점을 모두 수용하여 미시적 데이터에서 거시적 패턴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경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명정보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인간을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체로 보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유전자 코드로만 설명하려는 유전자 결정론은 자유의지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제2장 현대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데이터 기반 의료의 가능성. 현대 의료 시스템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감염병으로 죽어가던 환자들이 이제는 항생제 한 알로 완치됩니다. 심장수술, 장기 이식, 암, 치료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의료가 일괄 처리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이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같은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A라는 암 환자와 B라는 암 환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유전적 배경과 환경적 요인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이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일괄 처리 방식이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입니다. 개별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모두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를 설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병원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치료법이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환자 개인의 최적화보다는 시스템의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의료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환자의 유전체 정보, 의료 기록, 생활 습관 데이터, 심지어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생체 정보까지 통합하여 분석하면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모든 환자가 비슷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양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HER2 양성인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지, BRCA 변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각각에 맞는 표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는 생명정보학이 실제 환자 치료에 직접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방대한 의료 데이터에서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IBM의 왓슨 온콜로지는 수많은 의학 논문과 환자 데이터를 학습하여 암 치료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는 안과 질환 진단에서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기반 의료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칼 포퍼의 과학 철학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은 항상 잠정적이며 반증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도 우리가 발견한 패턴이 진정한 인과관계인지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몸은 복잡계입니다. 작은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하나의 유전자 변이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의료를 맹신하기보다는 임상 경험과 과학적 증거, 그리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료가 실현되려면 의료진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크게 향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전자의무기록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생명정보학 도구를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3장 개인 맞춤 의료의 현실과 환상. 개인 맞춤 의료라는 용어는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들립니다. 마치 나만을 위한 특별한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인 맞춤 의료는 분명히 의학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접근법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현실적 장벽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각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물 유전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약물이라도 사람마다 대사하는 속도가 다르고 부작용의 정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 억제제는 개인차가 매우 큰 약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반면 다른 사람은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CYP2C9과 BKORC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 때문입니다. 이 유전자들을 미리 검사하면 각 환자에게 적절한 와파린 용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DA는 와파린 처방 시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맞춤 의료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실에서 이러한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여전히 시행착오 방식을 사용합니다. 표준 용량으로 시작해서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과 시간, 그리고 결과 해석의 복잡성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기존 방식을 선호합니다. 개인 맞춤 의료의 또 다른 한계는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전체 연구는 유럽계 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에게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맞춤 의료는 개인주의와 보편주의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각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적 지식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개인 맞춤 의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 의료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전자 검사, 개별 분석,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 모든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최첨단, 맞춤형 치료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표준 치료에 의존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 맞춤 의료의 마케팅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 소비자 대상 유전자 검사 회사들은 마치 유전자 검사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질병이 복잡한 다인자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BRCA1이나 이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변이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70에서 80%만이 평생 동안 유방암에 걸립니다. 나머지 20에서 30%는 변이가 있어도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유전자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맞춤 의료는 분명히 의학의 미래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기대나 환상 없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개인 맞춤 의료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기존 의료를 보완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4장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생명 정보. 여러분의 DNA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지문이나 홍채보다도 더 고유하고 얼굴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 소비자 대상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24맨미, 앤서 cDNA 같은 회사들은 $99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며 조상 추적과 건강 정보를 분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 검사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살인 사건이 유전자 족보 사이트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범인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먼 친척이 받은 검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전 정보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이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면서도 유전자 검사에는 놀랍도록 관대합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는 분노하지만 자신의 DNA 정보를 기꺼이 제공합니다. 이는 유전 정보의 진정한 가치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줍니다. 생명 정보의 특수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변성입니다.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DNA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유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예측성입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질병 위험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성입니다. 개인의 정보가 가족 전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명 정보는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전정보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장애보험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소비자 대상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정보의 소유권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존 로크의 소유권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와 노동에서 비롯된 것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DNA도 개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개인만의 소유일까요? 더욱이 유전체 연구는 집단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공공 투자가 있었기에 현재의 지식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유전 정보도 어느 정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데이터 관리, 동형 암호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산,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집단적 연구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유전 정보의 가치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5장 AI와 생명정보학의 만남, 기회와 위험. 인공지능과 생명정보학의 만남은 마치 천재 수학자와 천재 생물학자가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고 생명정보학은 분석할 만한 복잡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둘의 결합은 의학과 생물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입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이 시스템은 50년 동안 생물학자들을 괴롭혀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 정확도가 90% 이상에 도달하면서 신약 개발과 질병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알파폴드의 성공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백질 구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생명체의 모든 생화학적 과정을 담당하는 분자입니다. 효소, 항체, 호르몬 등 모든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은 그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정확한 구조가 있어야 정확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방법은 X선 결정하기나 NMR 등의 실험적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모든 단백질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파폴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컴퓨터만으로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알파폴드의 성공은 생물학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웬랩 연구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드라이랩 연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의 효율성은 높이지만 동시에 생물학의 본질적인 복잡성을 간과할 위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명정보학에 기여하는 또 다른 분야는 유전체 분석입니다. 딥러닝 모델들은 DNA 서열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부분을 찾아내거나 질병과 관련된 변이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데이터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찾아내는데 인공지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적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딥러닝 모델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학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중요한데 인공지능은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둘째는 데이터 편향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의 편향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만약 학습 데이터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되어 있다면 인공지능의 예측도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료 AI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AI와 생명정보학의 결합은 과학적 발견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은 단순히 패턴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패턴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은 전제는 뛰어나지만 후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칼 포퍼의 과학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과학적 이론은 반증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딥러닝 모델은 반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AI 기반 생명정보학이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생명정보학의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AI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인간의 지혜와 판단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제6장 전염병 시대의 유전체 추적과 공공보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이러스의 유전체 분석이 전염병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2020년 1월 중국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체 서열을 공개한 것은 팬데믹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첫째,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는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서열을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백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의 구조를 알면 이를 억제하는 약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변이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변이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때로는 전파력이 강해지거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가 나타납니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이 그 예입니다. 유전체 감시는 이러한 변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된 바이러스 샘플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변이 패턴을 파악하며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조기에 감지합니다. 이는 마치 전염병의 지문을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유전체 감시의 효과는 국가의 과학적 역량과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영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기본적인 유전체 분석 능력조차 부족했습니다. 이는 전염병 대응에서 국가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유전체 정보의 공유에도 정치적 고려가 개입됩니다. 어떤 국가는 새로운 변이가 자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립니다. 이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를 최초로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행 제한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전염병 시대의 유전체 추적은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안전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유전체 감시를 위해서는 환자의 생체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제시하는 해약 원칙을 적용해 보면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전염병의 경우 개인의 감염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이 전염병 대응이라는 목적에 비례해야 합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나 목적 외의 사용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차등 프라이버시, 동형 암호, 안전한 다자간 계산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 개별 환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집단적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아직 실용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유전체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원로는 이미 전 세계 유전체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화,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지만 정치는 여전히 국경에 갇혀 있다는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제7장 신약 개발의 현실과 생명정보학의 역할. 새로운 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평균 10에서 15년의 시간과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약물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이는 신약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사업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생명정보학은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무작위 탐색에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화합물을 합성하고 시험해 보면서 우연히 효과가 있는 것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열쇠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정보학은 이 과정에 조명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표적 발굴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순전히 운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유전체 분석, 전사체 분석, 단백체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표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을 비교 분석하면 암세포에서만 과발현되는 단백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약물 설계입니다.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알면 이에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을 컴퓨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조 기반 약물 설계라고 합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처럼 단백질의 활성 부위에 정확히 맞는 분자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컴퓨터로 설계한 약물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생체 내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약물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정보학은 신약 개발의 확률을 높여주지만 여전히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AI의 발전으로 상황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구조 기반 약물 설계의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이용해 화합물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약물 재배치입니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정보학 분석을 통해 기존 약물이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이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약물 재배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이었지만 바이러스 복제 메커니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덱사메타손도 기존의 스테로이드 약물이었지만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신약 개발에서 생명정보학의 역할은 환원주의와 시스템 생물학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질병을 특정 분자의 이상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고 이를 교정하는 약물을 개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체를 복잡한 시스템으로 보고 약물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 맞춤 의료의 발전이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록버스터 약물, 즉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약물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틈새 약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희귀질환입니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부족해 연구가 소홀해집니다. 생명정보학이 발전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8장 생명정보학자가 되는 길, 현실적 조언. 많은 사람들이 생명정보학이 미래의 유망한 분야라는 말을 듣고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정보학은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의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두 영역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정보학자가 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생물학에서 출발해서 컴퓨터 기술을 익히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 과학에서 출발해서 생물학을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학, 물리학, 통계학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생명정보학이 핫한 분야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생물학적 지식 없이는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없고 프로그래밍 실력 없이는 실제 데이터를 다룰 수 없습니다. 또한 통계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생물학과 컴퓨터 과학 중 하나를 전공하고 다른 하나는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생명정보학 전공이 신설된 대학들도 있지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과 IU를 추천합니다. 파이썬은 범용성이 뛰어나고 생명정보학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습니다. 바이오파이썬, scikit-learn, 판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른 통계 분석에 특화되어 있고 바이오컨덕터라는
생명정보학 패키지 집합이 있습니다. 두 언어 모두 배우는 것이 좋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생명정보학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E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GenBank, UniProt, PDB 등 주요 생물학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학적 기초도 중요합니다. 특히 선형대수, 확률론, 통계학은 필수입니다. 머신러닝과 AI가 중요해지면서 미적분학도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수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생명정보학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학습하면 됩니다.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온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Kaggle 같은 플랫폼에는 생명정보학 관련 경진대회들이 자주 열립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뤄보는 경험은 이론 학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생명정보학자는 번역가의 역할을 합니다. 생물학적 현상을 수학적 언어로 번역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다시 생물학적 의미로 번역해서 전달합니다. 따라서 양쪽 언어에 모두 능통해야 합니다. 진로 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학계에서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병원에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기업들도 생명정보학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면서 생명정보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생명정보학은 빠르게 변하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높은 내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가설은 틀리고 대부분의 분석은 기대한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이는 과학 연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정보학자가 되려면 윤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석하는 데이터는 실제 환자들의 정보이고 여러분의 연구 결과는 실제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게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구해야 합니다. 결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정보학이라는 복잡하고 방대한 세계를 함께 탐험해 왔습니다. 데이터로 읽는 생명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개인 맞춤 의료의 가능성과 한계, 프라이버시와 윤리의 문제, AI와의 만남, 전염병 대응, 신약 개발, 그리고 실제 이 분야에 뛰어들기 위한 현실적 조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정보학은 분명히 미래의 의학과 생물학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 윤리적 딜레마,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제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자동으로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정보학의 미래는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나 더 정확한 알고리즘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 과학적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최종적으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생명정보학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데이터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건강은 유전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랑, 희망, 꿈, 의미와 같은 인간적 가치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생명정보학은 이러한 가치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생명정보학의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생명의 신비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쌓아가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더 큰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정보학이라는 여정을 시작하든 아니면 단순히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든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정보학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